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5년 만에 신우 때문에 이혼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살다 신우 때문에 이혼한 여자가 나 말고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곳 사연살롱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신기하고 또 위안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내 남의 사연만 듣다가 이제야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용기가 생겨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이혼하고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고 다녔던 제 이혼 얘기였는데 다시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 하니 벌써부터 열이 팍팍 오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혼할 때 답답하고 억울했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를 믿지 못해 그 점이 가장 실망스럽고 유감인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유감인 부분도 있어요. 다른 사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던데 저의 경우는 달랐거든요. 남편은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저를 더는 봐줄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했고 물론 저는 그때 매달릴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면서 얼마 되진 않아도 준다는 위자료까지 야무지게 챙겨 그 남자와 그 집구석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이혼을 한 시점이 나중엔 신의 한 수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혼한 뒤 남편과 그 식구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사는 내내 답답하던 제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훗날 저랑 헤어질 때는 그렇게 당당하기만 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자기들 좀 도와달라 사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너무 고소했어요. 게다가 이젠 그들과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게 제 말을 진작에 믿고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가 버린 후였고 저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들이 왜 다 끝난 저를 찾아와 사정까지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손님과 가게 주인으로 만났어요. 저는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카페 단골 손님이 남편이었죠. 이제 와서 이런 말 참 뭐하지만 남편은 제 이상형에 엄청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생김새나 말투, 풍기는 분위기까지 제가 그리던 남자친구 상이었는데 그러니 저는 남편이 가게에 오면 서비스도 팍팍 주고 없던 할인도 해주는 등 나름의 관심을 표현하기 바빴죠. 그리고 그런 저의 표현이 먹히긴 했는지 남편은 매일 저희 카페를 찾는 단골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얼굴을 매일 보다시피 하니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제법 많이 친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이윽고 저의 마음은 남편 가슴속에 자리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는데 그때부터는 남편도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는 여기저기서 저에게 추파를 던지는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제법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질투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 마음을 표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맙게도 제가 나설 필요도 없이 남편이 먼저 저한테 쉬는 날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했죠. 저는 망설일 새도 없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나는 그때 튕기지도 못했나 후회도 되지만 그때는 기다리던 데이트 제안이라 저도 모르게 덥석 좋다고 해버렸어요. 그렇게 처음 카페가 아닌 공원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는 마침 가을이라 날씨도 딱이었는데 그날 저희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첫 데이트를 시작으로 저희는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일남 일녀 중 장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좁긴 한지 글쎄 저희가 같은 대학을 나온 거 있죠. 비록 과는 같지 않아 마주치는 일은 없었지만 남편이 군대 제대하고 복학했을 시절엔 1년 정도 함께 학교를 다닌 시기도 있어 신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둘 저희는 어떻게 하든 공통점을 찾아내기 바빴고 서로에게 가까워지려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저도 남편도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긴장을 많이 했더랬죠. 하지만 그런 긴장감도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사라졌는데 연인 사이가 된 저희 둘은 매일 만나 데이트를 했거든요.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해도 그땐 왜 그렇게도 질리지 않고 새롭기만 하든지 늦바람이 무섭다고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시작한 연애에 푹 빠져 지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을 넘기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어요. 거기에 아울러 서로 부모님이나 형제 같은 서로의 집 얘기도 종종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전해 듣던 신우의 이야기는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진짜 내 동생이지만 나는 걔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돌아가실 지경이야. 어떻게 된 게 뭐 하나 노력해서 얻을 생각을 안 해. 고생은 하나도 하기 싫고 남들 부러워하고 좋아 보이는 건 다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으면 어디 재벌집에 태어나든가.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가끔은 그런 딸 낳아놓고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할 지경이라니까. 에이 말이 심하네. 그래도 자기한테는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그것도 여동생. 나는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 엄청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 말도 마.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그런 여동생을 싸고 들게. 됐다 그래. 나는 걔가 시집을 간다고 해도 걱정이고 시집을 못 가도 걱정인 사람이야. 어쩌다 그런 애가 내 동생이 된 거지? 누굴 원망해. 그러지 말고 그래도 동생인데 좀 챙겨주고 그래. 너무 밉다 하면 더 엇나간다? 무슨 애야? 그리고 내 딸도 아닌데 내가 왜? 나는 하루라도 빨리 경아 너랑 결혼해서 그 밉상 하루라도 더 빨리 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더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는 결혼하자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결혼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나 이 카페 차리고 대출 갚느라 돈 얼마 못 모았어. 아유, 돈이야. 둘이 같이 모으면 되지. 우리 그냥 있는 걸로 격식만 차려서 후딱 하자. 뭐? 결혼이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후딱 하자고? 아, 미안. 나는 빨리 해버리자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경아랑 살고 싶다는 거지. 내 마음 몰라? 남편은 저렇게 어느 순간부터 매일 결혼 타령을 했어요. 솔직히 저 역시도 하루라도 더 빨리 남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제가 좀 고지식한 편이라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남편과 달리 외동이라 부모님이 제가 결혼하면 두 분만 계셔야 했고 또 가게 대출금이 남아 제가 부담하는 돈의 액수가 적지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남편과 같이 부담하긴 좀 미안했어요. 간혹 친구들은 야, 그게 왜 미안해? 같이 부담하면 좋지. 너 여유도 생기고 그 남자가 하자고 할 때 당장 해. 라고 하기도 했는데 전 양심상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다 괜찮다고 했고 저도 못 이기는 척 넘어가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남편에게 듣게 되는 신우의 이야기가 예전처럼 단순하게 남겨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신우 문제인데 저한테 영향을 끼쳐봤자 얼마나 끼칠까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저는 꽤나 신경이 쓰였어요. 신우는 위에 오빠와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아이였다 했는데 그냥 듣고만 있어도 입이 떡 하고 벌어질 정도였죠. 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괴롭히는 일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가출은 뭐 자기 마음만 내키면 하는 필수 코스였다고 했는데 집안 물건도 많이 훔쳐다
자기 유흥비로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시아버님이 너무 열받아서 다 큰 딸 머리카락을 몽땅 잘라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창피해서 집 밖에 안 나갈 줄 알았다가 가발을 뒤집어 쓰고 나가는 딸을 봐야만 했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했을 턱이 없고 어쩌다 쟤는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많았던 가족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막내고 딸이라고 신경을 많이 쓰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듯 했는데, 혼내고 다그쳐도 고쳐지는 게 없으니 반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어르고 달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했답니다. 그러면서 망나니 같은 쟤도 크면 철들겠지, 정신 차리겠지, 그 희망으로 버텼다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 본성이라는 게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지나요? 신우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몸만 컸지 하는 짓은 어릴 때랑 똑같아서 뭐든 때를 써서 얻고 싶은 걸 얻어냈다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부모 노후 자금까지 털어 이것저것 가게도 차려주고 지원을 하셨는 모양이었는데, 변변한 대학도 못 나왔고 마땅한 경험도 없이 가게만 차려 했으니 말아먹은 건 당연했죠. 그렇게 무려 가게를 3개나 말아먹었다고 했는데요. 카페를 하는 제 입장에선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 가게 셋 중에 카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페는 무려 반년 만에 말아먹었다고 했는데 가게들 중 가장 빨리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듣자 하니 카페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마음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았는데 진짜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가게를 3개나 말아먹었으면 배운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그런 게 없었다 했어요. 제 생각엔 자기 돈으로 차린 게 아니니 마냥 쉽게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신우가 가족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나는 죽어도 남 밑에서 일 못해.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살았는데 내가 왜 남의 말을 듣고 벌어먹어? 나는 진짜 싫어. 뽀대도 안 나잖아. 내가 사장이어야 뽀대가 나지. 이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잘도 떠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니 남편을 비롯한 시부모님은 걱정과 한숨이 끝일 날이 없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 중에 하나는 건진다고 신우는 마지막으로 꽃집을 차렸는데, 그건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는 듯 보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결혼했을 때도 신우는 그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만 평수도 적고 신우가 워낙에 부지런하지는 못해 꽃이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쌓이는 재고가 없었던 게 그 이유였어요. 특히 꽃은 싱싱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하니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신우는 폐기할 꽃이 별로 없으니 오히려 손해를 덜 보는 셈이었죠. 그렇게 문제가 많은 신우였기에 남편은 늘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자기 동생 욕을 했고, 전에는 그래도 동생이니 잘해주라고 신우 편을 들던 저도 상황을 알게 되면서 그 말을 못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망나니 같은 동생을 싸고 돌지 않는 남편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그걸 알았을 때는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이 모았다는 돈의 액수를 들었을 때였는데, 저는 당연히 저보다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저렇게 결혼 타령을 한다고 혼자만의 착각을 했는데, 남편은 당시 모은 돈이 4천만 원가량밖에는 없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가게세 내고 대출금 갚고 했는데도 8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남편보다 딱 2배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변명하듯 이야기를 해줬는데, 동생이 말아먹은 가게 중에 자기 돈도 쏠쏠하게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래서 얼마나 들어간 건데 그 돈은 못 받아? 바랄 걸 바래야지. 한 5천 들어갔나?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리고 지금 그 꽃집 있잖아.
거기에 1,000만 원 들어갔어. 말로는 돈 많이 벌어 갖겠다고 하는데 믿음이 가야 말이지. 그렇다 보니 모은 돈이 이것뿐이네. 말로는 동생 엄청 욕했으면서 그래도 그 큰 돈을 계속 빌려줬구나. 그래도 동생이다 이거야? 아까 말했잖아. 나는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하도 앓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그 돈 안 해주면 그 기집애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달달 볶겠어. 처음 가게 차렸을 때 엄마 아빠 돈 다 들어가서 돈도 없고. 아, 자기 동생 왜 그러냐?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지금 하는 꽃집은 닫는다고는 안 하니까 다행이지. 요즘은 집에 손도 잘 안 벌린다는 것 같아. 엄마가 그것만으로 살 것 같대.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은 답답했어요. 남편과 제 돈을 모두 합쳐도 1억 2천밖엔 되지 않는데 그 돈으로 결혼과 신혼집, 혼수까지 하려니 계산이 영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싶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절대 신우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결혼을 한 뒤엔 우리가 번 돈이고 또 부부 공동재산인 만큼 그 약속은 꼭 지켜줘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당연하다며 이제 일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에게 요구하지도 않은 각서까지 써주며 약속하겠다고 자기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각서를 믿고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다만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은 정말 돈이 없으시더군요. 전부 신우 뒤에 털어넣느라 그런 것 같았는데 그땐 괜히 제 마음도 좀 짠하고 그랬어요. 이제 내 시부모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 나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며느리가 되어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신우가 그 꽃집이라도 계속 잘해서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바라야 했는데 신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그땐 시집을 잘 가야 한다는 어떤 강박증 같은 게 있었는데 듣자 하니 자기보다 못난 친구가 부자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보고 눈이 돌아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결혼할 때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려오자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꿀값을 떤 적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그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 남자가 남편이랑 인사할 때 들었다며 그 남자 직업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 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한 약사였는데 직업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시어머니까지 동원해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다른 사람이라도 신우라면 소개해주기가 좀 그런데 친구 애인을 소개시켜달라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시어머니도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니, 결혼을 약속한 거지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럼 소개시켜줄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그동안은 신우 빼고는 모두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계속 졸랐는데 그때 남편이 나서서 정리를 해주었어요. 작작 좀 해. 경아 좀 그만 괴롭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만약에 경아 말 듣고 그 남자가 너를 만난다 치자. 그게 제정신인 남자 새끼냐?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교사라고 했지. 교사 여자친구 두고 왜 너를 만나? 이렇게 말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었죠. 너는 오빠라는 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동생이 어디가 어때서? 이 정도면 인물 반반하고 지 가게도 하고 있는데 어디 내놔도 꿀리는 게 없지. 맞아. 오빤 진짜 이상해. 왜 맨날 나만 까내려? 나 플로리스트야. 지랄하고 있네. 꽃집 하면 다 플로리스트냐? 그럼 시장에서 화분 파는 아줌마도 플로리스트네. 아니지. 시골에서 농장하는 할머니들도 죄다 플로리스트다. 오빠! 시끄러워. 그냥 좀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 난리를 피워야겠니?
너도 그래. 이제 시집 왔으면 우리 식구인데 친구가 대수야? 우리 은진이도 시집을 가야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임자 있는 남자는 아니죠. 제가 주변에 아가씨 소개해 줄 만한 남자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언니, 그럼 직업 괜찮고 인물 반반하고 집안도 괜찮은 남자여야 해요? 아님 나 시집 안 가요. 저는 신우의 말에 기가 차서 콧방귀가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막말로 그런 조건을 가진 남자가 신우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신우한테 남자를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요. 당연하죠.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듣게요. 그래서 연락이 올 때면 물색하고 있다,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피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너 솔직히 말해. 너 우리 은진이한테 남자 소개해줄 마음 없지? 얘가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됐다. 관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가 소개해주는 남자 내가 믿음이 안 가? 라고 하시는데 욕은 먹었지만 속은 시원했죠. 그렇게 결혼 초반 말도 안 되는 억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 부분에 있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그런 데는 또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던 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 친정 도움을 받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신혼집 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못 드려도 월세는 똑같이 내겠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빠가 그럴 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나가라고 하셨죠.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요. 남편은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눈치 아닌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의 마음이 더 안쓰럽다며 공치사는 물론이고 일부러 사위 기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저 앞으로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 자기 엄마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린 모양이었는데 이후 겪게 된 시어머니는 진짜 별로였어요. 신우가 그렇게 큰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돈이 얼마 없어서 이것저것 간소화한 건데 제가 시집 올 때 당신한테 금가락지 하나 해주지 않았다고 불평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위는 이왕이면 능력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고 그 바람을 늘 말씀하셨는데 자기 딸한테 들어간 그 돈을 사위한테라도 보상받고 싶다 하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러니 신우도 시어머니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나 남편은 그런 모녀를 보면 절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시아버님은 아예 신경도 안 쓰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신우였는데요. 버는 돈도 적은데 그 씀씀이는 청담동 며느리 못지 않았어요. 그놈의 허영심 때문이었는데 부자 남자를 만나려면 자기도 돈은 어느 정도 크게 써야 한다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매달 카드값에 허덕였고 끝내 자기 오빠한테 SOS를 쳤는데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다고 저한테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안심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만 지내면 저희 결혼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역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였어요. 결혼하고 그럭저럭 무탈하게 3년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신우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내가 허황된 꿈을 꾼다고 생각했죠. 근데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그 사람은 해외 교포로 젊은 사업가고 돈도 많아요. 저한테 선물도 얼마나 자주 해주는데요. 이거 봐요. 에르메스잖아요. 언니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아, 그리고 우리 오빠 타는 차가 페라리예요. 언니 페라리 못 타봤죠? 어때요? 남자 휘어잡는 내 실력이? 이래도 저더러 꿈깨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떠들어댔는데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가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다니.
이걸 안 됐다고 해야 하나 고맙다고 해야 하나 헷갈릴 지경이었는데 그 일로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좋아서 들떴어요. 남편 말로는 이제야 알턴니가 빠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었죠. 미우나 고우나 자기 동생이라고 좀 괜찮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게 좋은 것 같았는데요.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좋았어요. 어찌되었든 잘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그 남자를 실제로 보던 날 저는 소위 말하는 사짜 냄새를 진하게 맡았는데 말하는 뽐새도 그렇고 자기 자랑만 엄청 하는 게 비호감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만 그럴 뿐 시댁 분위기는 거의 뭐 잔치 분위기였는데 벌써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예비사위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신 것 같았어요. 거기에 신우는 한참 들떠서 그 남자가 자기한테 푹 빠져 사족을 못 쓴다느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안달이 났다느니 일부러 저 들으라고 더 오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는 어쩌면 신혼살림은 뉴욕에서 할지도 모른다고 설탕을 포대로 먹은 듯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딸을 보고 있으면 너무 그렇게 들뜨지 말라고 해야 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있잖아. 그때 약사라는 네 친구 애인 소개 안 받길 너무 다행이지 않니? 그때 소개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더 괜찮고 조건 좋은 남자가 우리 은진이를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인연은 다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야 밤에 팔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네 라고만 했어요. 심증은 그 남자가 사기꾼 같은데 그 말을 했다가는 두 모녀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입을 꾹 다물기로 했죠. 그리고 그 사기꾼 같은 남자는 시댁에선 이미 사위가 되어 윤서방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남편도 똑같이 윤서방이라고 불러 저를 당황하게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도 저는 참았는데 자기 동생이 좋은 남자 만났다고 생각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신우가 주말에 부모님 빼고 우리 부부와 자기 커플만 만나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끼리 한번 뭉치자고요. 그이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뉴욕 가면 얼굴 자주 못 보잖아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분명 남편도 들으면 그러고 싶어 할 텐데 이렇게 된 거 쿵짝이나 맞춰주자 이런 심상이었죠. 그런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저희 부부를 초대한 그 남자는 처음엔 정중하게 예의를 차리는가 싶더니 이윽고 자기가 교육 관련 컨텐츠 사업을 한다며 떠들어대기 시작했고 미국에 본사가 있다느니 어디에 특허를 받은 커리큘럼이니 하며 그 자리를 순식간에 사업 설명회 자리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 모습에서 저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곧이어 그 남자가 저희 남편한테 투자를 생각해보라 권했고 저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아니라고 나서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에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남한테 얘기하는 거 아까워서 형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가족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지가 하지. 이런 말처럼 그냥 우리가 하자고요. 이거 진짜 돈을 쓸어 담는 사업이에요. 벌써 미국에서는 대박이 났고 이번에 아시아 시장으로 넓혀가는데 나랑 우리 형이 한국 사람이라 한국부터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글로벌 교육 사업이에요. 이런 소리로 남편 정신을 빼놓으려 하는데 저는 그럴 돈이 없다고 단칼에 거절해 보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때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는 뭘 그렇게 정색하냐며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다고 저더러 투자를 하자고 저를 설득하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됐다고 정말 사기꾼 같지 않냐며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럼 자기 동생이 사기꾼이랑 결혼을 하는 거냐고 기분 나빠하더군요. 순간 저도 아차 싶긴 했는데 제 느낌은 그랬기에 거기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거리가 생겼고 남편은 불쾌하다는 듯 저와 밥도 먹지 않으려 했는데 난감했죠.
그리고 그 일의 시작으로 제가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런 와중에 엄청난 우연도 있었어요. 글쎄, 저희 카페에 그 남자가 손님으로 왔었거든요. 보아하니 알고 온 건 아니고 근처가 사무실이라며 손님이랑 와서 장장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얼핏 들어보니 투자 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깝다는 건 순 거짓말이었는데 괜히 저한테 와서는 친한 척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 좀 서비스로 주시면 안 돼요? 가족인데 라고 넋살을 부렸고 저는 황당했지만 몇 개 챙겨줬네요. 싫다고 하면 괜히 또 필요 없는 말을 오고 가야 하니 그런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떨어지라는 뜻에서 챙겨주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마음속에서 주문을 외우고 있었죠. 그 이후에도 걸핏하면 제 카페에 와서는 공짜 커피와 디저트 메뉴를 부탁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돈도 많다고 하더니 무슨 공짜를 그렇게 밝히나요? 그래서 저도 커피는 줘도 디저트 메뉴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이게 저희 카페 한정 메뉴라 무리로 계속 나가기에 무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오늘부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더 이해해 주셔야죠. 저희 카페에 자주 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 이상 부담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곤 그 남자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남자가 쫌생이 같은지 자기 여자친구인 신우이한테 고세를 못 참고 일러 바쳤고 신우는 전화로 저한테 이렇게 따졌어요. 언니, 진짜 치사하다. 그깟 케이크 나부랭이가 얼마나 비싸다고 우리 그이한테 그런 창피를 줘요? 우리 그이가 일부러 언니 장사 잘 되라고 가게 홍보도 엄청 하고 손님들 오면 일부러 데리고 가고 그랬다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못됐어요? 아가씨, 지금 나더러 못됐다고 했어요? 그럼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매일 와서 공짜 꽃 달라고 하면 아가씨는 웃는 얼굴로 매일 줄 수 있냐고요? 네, 저는 매일 줄 수 있어요. 누굴 똑같은 취급을 해. 기분 나빠. 내가 앞으로는 절대 언니 가게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장사 똑바로 해요.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저야 여기 안 온다고 하면 땡큐인데 아가씨야말로 정신 차려요.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 돈도 많다는 사람이 커피랑 케이크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어머어머? 누굴 지금 거지로 알아요?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이래서 언니 싫어하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아무튼 다음번엔 이렇게 안 넘어갈 거니까 조심해요. 저는 신우의 전화를 끊고 한동안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남편이랑도 냉랭한 분위기라 죽겠는데 꼴같자는 신우이한테 이딴 소리나 들으니 기분이 정말 뭐 같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약사라는 남자랑 연애하던 친구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축하해주는 자리에 전에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받았다는 에르메스 가방을 그 친구가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이거 우리 신우도 있는 가방인데 엄청 비싼 거라며? 라고 말했고 친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그 친구의 말은 이랬어요. 이거 국내에 하나 들어왔어. 내가 이거 산다고 손을 얼마나 벌벌 떨었는데. 근데 이걸 네 신우가 들었다고? 이상한데?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니 해외에서 사서 온 거 아니냐고 그럼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던지 말던지 할 수 있는 일이니 친구는 그냥 좋게 넘기고 싶어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가 보네. 그 남자가 미국에서 왔대. 그때 사왔나 보지 라고 넘겼고 대신 친구의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네요. 그리고 신우가 걸핏하면 그 가방을 들고 다녔기에 신우 가방을 보게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친구 가방과 신우의 가방은 좀 달랐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로고 자수도 그렇고 디테일한 바느질도 그렇고 확실히 신우 가방이 어딘가 좀 엉성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제 입으로 이거 짝퉁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럼 또 저기 집애가
얼마나 지랄 발광을 할지 그냥 덮어두자 싶었죠. 그런데 저는 점점 그 남자가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가운데 남편은 저 몰래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의 말에 현혹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 신우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한다며 바빴는데 그 때문인지 남편은 더욱 그 남자를 가족으로 믿고 그 남자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눈치였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까지 큰일 날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어요. 이미 마음을 뺏긴 남편에겐 제 말이 들리지 않더군요. 전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우리 윤서방을 의심해? 윤서방 사람도 괜찮고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딱 보면 알지? 라고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지가 보면 뭘 보나요?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신우와 그 가족은 그걸 못 보는 건지 저는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더러 혹시 내 동생이 괜찮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서 질투해? 속으로 은근 무시하고 까내리더군요. 자기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나 행복할 것 같으니까 배 아프냐고 하면서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제가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신우를 질투하나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더 기분 나쁘다면서 저더러 속이 좁다고 비난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 웃긴다. 왜? 내 동생은 괜찮은 남자 만나면 안 돼? 그게 이상한 일이야? 꼭 내 귀에는 내 동생이 사기꾼을 만나야 한다는 듯 들린다? 저는 그 말까지 들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서 말한 것뿐이고 그 남자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조심하자는 취지였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이러면 이럴수록 무슨 옥이라도 발동했는지 남편은 그 남자를 더욱 신뢰하고 심지어 자기 주변 사람까지 소개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저는 혹여 우리가 뒤집어 쓰는 날이 올까봐 말렸어요. 그러자 저더러 더는 듣기 싫으니 자기 동생이나 그 남자에 대해 입도 뻥긋 하지 말라고 했는데 웃기더라고요. 자기 동생 한심하다고 욕하고 흉볼 때는 언제고 이제와 저러는지 저는 남편도 꼴도 보기 싫었어요. 핏줄이라고 싸고 도는 건지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는데요. 부부 사이도 결국엔 믿음과 신뢰인데 저희는 그게 다 깨진 듯 했어요. 사실 그 즈음 아이를 가져볼까 계획하고 있던 차라 그 실망감은 더했는데 이제 와서 둘도 없는 남의 흉내를 내는 그것들을 보니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부터도 남편과 내외하며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으려 했어요. 그때도 어렴풋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면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 안에서는 그래도 남편이 정신을 차리길 바라고 있었죠. 그땐 정말 미안했다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 자기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말해주길 기다렸는데 역시는 역시였죠. 남편은 저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또 발생했고 그건 돈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신우가 결혼을 해야 하니 돈을 좀 보태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서방이 가족 모두가 미국에 있어 결혼식을 2번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 비용을 우리가 내야 한다며 저더러 돈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미국에 들어가 살 거고 그 이후에는 윤서방이랑 윤서방 집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결혼만큼은 우리가 해야지. 그래야 은진이가 시집 가서도 기가 살지 않겠어? 멀리 타국 가서 살아야 하는데 기까지 주고 봐.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라고 하셨는데 그 꼴 보기 싫다고 며느리한테 돈 내어놓으라고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말했죠. 그럴 돈이 없다고요. 우리도 돈이 없어 신혼집 못 구해 친정 도움받고 있는데 그럴 돈이 어딨냐고 살짝 격양돼서 말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못 구해 굳은 돈 있지 않냐고 그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땐 날강도처럼 느껴졌는데 자기 아들 돈보다 제 돈이 훨씬 많은데 그 돈을 달라니 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는 뭐 언제까지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살아요? 저희도 얼른 돈 모아서 이사 가야 해요. 그 돈으로 아가씨 결혼하면 저희는 무슨 돈으로 이사를 가요? 라고 따졌는데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 신우는 돈 없으니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왜 신우 결혼하는데 그 돈을 저한테 달라고 하시냐는 소리죠. 됐다. 너랑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내 아들이랑 얘기하마. 좌우간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시집 왔으면 내 식구인데 너 은근히 내 딸이 잘 살까봐 곡해하잖아. 네? 그럴 리가요. 어머니, 그건 진짜 오해세요. 시끄러워. 내가 네 진짜 속을 모를 줄 알고? 아, 신보가 그렇게 고약하니 애도 안 생기는 거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애는 남편과 합의해서 그동안 갖지 않은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애도 못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받은 남편은 어차피 통장에 있는 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않냐고 이참에 빌려주고 더 크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불확실한 일에 동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가 너무 답답하다며 그럼 자기 돈이라도 빼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한 번 들어간 돈은 회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돈 내 돈을 따질 필요가 없다 생각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안 된다고 하니 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 전에 쓴 각서 잊었냐고 그동안 잘 갖고 있던 각서를 들이밀었는데 이건 그거랑 다르다고 남편은 한사코 자기 동생을 도와줘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면서 정 네가 싫다고 버티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이혼해. 이혼하고 내 돈 다시 내놔. 라고 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요.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내가 해야 할 판에 이딴 소리를 내가 들었다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저도 그때부터 이판사판이었어요. 그 사람 사기꾼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동생은 결혼하는데 시댁 식구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줬는데요. 역시나 제 말은 믿지 않더군요. 그저 제가 자기 동생을 질투하고 돈을 내놓기 싫어 버틴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소리나 들으며 그 집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해 줄 테니 이혼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때 네 돈은 돌려주마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정말로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고 꿀 같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았고 이혼하자고 본인이 얘기한 거니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알겠다며 저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솔직히 더 뜯어내고 싶었는데 워낙에 가진 돈이 적다 보니 여기서 더 달라고 하면 싸워야 할 것 같고 1,000만 원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몸만 딸랑 나가면 되는 남편은 그 길로 자기 짐을 싸서 나갔는데요. 신우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가 이혼을 먼저 한 꼴이 되어버렸죠. 저희는 아이도 없고 혼인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간소했거든요. 게다가 협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러던 중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던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우의 예비 남편인 그 남자가 저희 카페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소문이라는 게 금방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셨죠. 경아씨, 그 얘기 들었어? 저기 여기 사무실 단지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건물 있잖아. 무슨 교포라고 했는데 글쎄 맨날 투자 설명에 뭐 그딴 거나 하더니 그게 사기였어. 네? 그 초입에 있는 건물이면 대표가 윤씨 아니에요? 맞아. 윤재호라고 했던가? 무슨 교육 콘텐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은 개뿔? 완전 투자 사기. 완전 난리 났잖아. 사기 맞아요? 사기야. 그 남자 벌써 튀었다고 하던데
에휴, 맨날 곡소리 나고 시끄러운데 경아 씨는 몰랐어? 네,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서 가게를 닫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 자기 안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가게를 계속 닫고 그랬어. 한 달 넘었지. 나는 그래서 애라도 가졌나 했잖아. 그게 아니고 저 이혼했어요. 뭐? 이혼을 했다고? 여기 사무실 다니는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그 사기라는 사무실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 제 전신우랑 결혼할 사이였어요. 이건 또 무슨 개가 짖는 소리야? 그 남자 유부남이야? 네, 정말이에요. 그래, 그 사무실 얻을 때 우리 사무실도 왔거든. 계약은 우리 쪽에서 안 했지만 그때 자기 와이프라고 같이 왔어. 내가 똑똑히 기억해. 아빠 하던 애도 있었는데. 뭐라고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건 뭐 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전신 큰일 났다. 저는 부동산 사장님들 말씀에 조금 당황했어요. 하는 일이 사기일 거란 생각은 했지만 유부남이면서 결혼 어쩌고 신우를 꼬드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 카페와 이젠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가깝다 보니 이래저래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불편해도 외면하고 안 보려 했어요. 마음이야 당장 가게부터 옮기고 싶었지만 가게라는 게 단골 손님도 그렇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편은 남편과 친했던 사람이 찾아와 저한테 전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저랑 이혼을 하고 매제될 사람 사업에 투자한다며 큰돈을 대출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기였으니 남편이 많이 힘들어한다며 은근슬쩍 저에게 그 이야기를 흘렸는데요. 저는 그러냐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이혼한 마당에 별로 참견하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딱 봐도 남편이 뒤에서 저를 한번 떠보라고 시킨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불편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렸는데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내가 그렇게 사귀라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너무 쌤통이었어요. 저랑 헤어질 때 남편이 분명 그랬거든요. 너 나중에 나 투자 대박 나서 돈방석에 앉고 세장가 갈 때 땅 치고 후회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후회는커녕 너무 다행인 거 있죠? 타이밍도 어쩜 그렇게 딱 일 터지기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조상신이 도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거꾸로였죠. 자기 갖고 있던 돈도 다 날리고 빚까지 져서 빚더미에 올랐으니 아주 패가망신했을 텐데 그때 한편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유부남이라는 그 남자가 돈 가지고 튈 때 과연 신우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너무 알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한 마당에 직접적으로 물어볼 순 없었고 신우가 하던 꽃집 근처에도 가봤는데 가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임대문이라고 붙어있는 걸 봐서는 가게도 접은 것 같았는데요. 제가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죠. 정말 어색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는데 무슨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제 손을 아주 꼭 잡으셨어요. 잘 왔다. 너도 우리 걱정돼서 온 거지? 네?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우리를 좀 걱정했어?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놈이 그렇게 악질적인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우리 딸 인생 어쩌면 좋니? 왜요? 결혼식 올렸어요? 결혼식은 무슨 그놈이 글쎄 애 딸린 유부남이란다. 아주 사기를 쳐도 어떻게 그런 걸 사기치니? 아 그러게요. 가족이니 뭐니 그런 말 할 때 알아봤어야죠. 그러게나 말이다.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 집 그놈한테 다 털렸어. 결혼자금이다 투자자금이다. 집까지 담보 잡아서 돈 끌어다 썼는데 이를 어쩌면 좋니? 평소에 저는 촉이 좀 좋은 편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는데 이건 나더러 도와달라고 덫을 놓는 거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손을 얼른 뿌리치고 유감이라고.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저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제 카페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그때는 마치 저승사자를 본 듯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저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싫다고 바로 거절했죠. 그러자 그럼 자기가 줬던 위자료라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위자료를 줬다가 뺐나요? 자기가 저랑 이혼할 때 자기는 더 큰 돈 벌 거라고 선심 쓰듯 줘놓고 이제 와서 그 돈이 아쉬워 저러는 꼴을 보니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기 동생 자기 딸 탓만 하며 욕을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자기들이 아닌 신우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리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때는 그렇게 싸고 들더니 이젠 그 탓을 하면서 이런다는 게 제 가족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이유가 뭐가 됐든 제 대답은 똑같았어요. 싫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다시 제 가게에 와서 공상을 떨면 그땐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남편은 자기 돈만 내놓으면 여기 올 일 없다고 큰소리 쳤어요. 그래서 그게 왜 네 돈이냐고, 위자료를 줬으면 내 돈이라고, 정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법으로 하라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마 그 인간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준 그 알량한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걸요. 그러니 이렇게 생떼를 부리는 건데 저를 만만하게 본 것 같아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그때가 가게 계약이 끝나서 연장을 할지 말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었는데요. 저는 과감하게 연장을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들과 엮이는 것도 싫고 저도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게를 빼려 했었죠. 그리고 다행히 금방 제 카페를 인수하겠다는 작자가 나타났고 저는 그렇게 정든 카페를 정리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 뒤 한동안은 여행도 다니고 다시 베이킹도 배우면서 저는 제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다른 곳에서 좀 규모 있게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브런치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일하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는데요. 저는 단언컨대 누구들처럼 허황된 꿈에 매달리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살 겁니다. 세상엔 거저러 얻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땀 흘려 얻은 것만이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간들도 저 같은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거짓골이 되진 않았겠죠. 다행히 그 난리 이후 저는 그 인간이 어쩌고 사는지 모르고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 영원히 모르고 살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때는 제 이상형이라 좋아했고 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도 했지만 우리는 백년해로할 인연은 아니었나 봐요. 한편으로는 그게 좀 씁쓸하기도 한데 어쩔 수 없죠.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요. 제 나이가 그래도 아직은 젊은 편인데 나중에 아주 나중엔 진짜 제 가치를 알아주고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제 사연에 공감하며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려고 되돌아보니 벌써 결혼한 지 17년이나 지났어요. 햇수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 아직 제 나이는 36에 불과해요.
어린 나이 일찍 남편을 만났고 그렇게 가족이 되었거든요. 제가 첫째를 19살에 낳았는데 두 집안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고등학생들이 애를 가져서는 집이 망조가 들었다. 됐고 당장 병원 가서 지우도록 해. 어머니, 저 이 아이 꼭 낳아서 기르고 싶어요. 병조랑도 약속했고요. 니네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사리분별 못하지? 우리 병조 앞길 망칠 생각 말고 당장 네 엄마랑 병원이나 가. 엄마, 왜 예린이한테 그래요? 저희가 아무리 어려도 그래도 아이 아빠 엄마인데 선택은 저희가 해야죠. 뭐? 선택? 니들이 지금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오니? 너 19살에 뭘 해먹고 산다는 거야? 네 형들 봐라. 명문대 졸업해서 지금 서울로 상경에 다 대기업 다니잖니. 네가 그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전문대라도 가서 기술은 배워야지. 내 처자식 내팽겨치고 그렇게 못 살아요. 너 아직 학생이야. 엄마 마음 문드러지는 꼴은 어쩌고. 병주야, 잘 생각해. 이번 한 번만 잘 넘기면 네 인생 앞으로 더 잘 풀릴 수 있다고. 죄송해요. 저 예린이랑 뱃속 아이 책임지고 싶어요. 병조 뜻 존중하고 당신은 얘네 살림 준비나 해줘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 형들만큼은 못 살아도 우리 얼굴에 먹칠을 말아야죠.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저랑 뱃속 아이 받아주세요.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이렇게 병주 홀렸냐? 하여튼 어린 것이 소름 돋아가지고. 너 우리 집이 돈 꽤나 있을 것 같으니까 순진한 평소 꼬신 거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고. 다행히 고등학교를 막 졸업할 시기여서 무사히 학교는 졸업할 수 있었고 전 그 무렵 아이를 낳아 집에서 육아를 했어요. 10평도 안 되는 투룸에 신혼 살림을 차렸고 남편은 저희를 위해 자동차 정비일을 배우며 돈을 벌었죠. 시댁이 지역에서 큰 고물상을 하였는데 저를 너무 싫어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시댁에는 어머님이 부르실 때와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살림을 차리고 시댁에 갈 때면 늘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눈치를 주셨고 전 어린 나이에 그 조롱을 받으며 아무 말도 못했던 나날들이었어요. 아니, 동서라고 해야 하나? 19살이 진짜 뭘 안다고 애를 키우는지. 하긴 뭐 예전 전쟁통에는 그 나이에 여러 낳았지. 그래도 그렇지 동서는 본인 인생 없어? 형님은? 본인 인생 생각하는 애가 생각 없이 애를 가졌겠어요. 아마 어려도 아버님 재산 보고 서방님 선택했겠죠. 형님들 오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을 속여라. 동서, 아무리 어리지만 그 정도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쩌지? 아버님은 절대 자식들한테 사업체 물려줄 생각 없으셔. 그리고 동서가 보기에도 우리가 서울 살다가 여기 내려올 일은 없지 않겠어? 그래, 큰형님 말대로 마음을 비워. 혹시나 꼴에 며느리랍시고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려나 생각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저 병조를 좋아했던 것 뿐이거든요. 뭐 그 나이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사는 것도 봤겠지. 귀신을 속여라. 형님 말이 맞아. 솔직히 상고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대학 갈 머리도 안 되니까 이참에 순진한 남자 하나 꼬셔서 취직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인생이 아깝다 정말. 형님들 인생 아니라고 그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저 그런 애 아니거든요. 지금 새파랗게 어린 막내 동서가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서방님이랑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집안의 룰이랑 기강 좀 알려주려 했더니 어디 고등학교 선배 취급을 하고 있어? 우리가 우스워? 자꾸 형님들이 절 모욕하시니까요. 왜 이리 소란이냐? 아버님 들어오실 때 다 됐는데. 한참을 부엌에서 형님들에게 막말을 듣고 있을 때 어머니가 합세하셨어요. 나 어머님 오셨어요. 나의 어린 동서 집안의 룰 좀 알려주려 했더니 대드네요. 뭐? 예린이 너 형님들한테 대들었니? 네가 뭐라고 형님들한테 대들어? 너 학교 생활도 이렇게 한 거니?
너보다 10살이나 넘게 차이나는 형님들이다. 깍듯이 모셔도 모자를 파네. 참 너는 이쁜 구설이라곤 한 군데도 없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형님들이 먼저. 시끄러워. 대낮부터 눈물 빼지 마라. 여기서 괜히 눈물 빼면서 정치질할 생각 마. 네 형님들이 명문대 나오고 얼마나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아? 너랑은 비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라고 하거든 말대꾸 하지 말고 내라고 해. 참 서러웠어요.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대놓고 따돌리는 건 알았거든요. 서럽기도 하고 속상해서 설거지를 하며 훌쩍이고 있는데 퇴근 후 돌아오신 시아버지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막내가 힘든 모양이구나. 그래, 사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지. 그래도 너 심성 착한 거 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네 시어머니도 당장에는 화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나중엔 다 풀릴 거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미안하다. 대신 사과할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별 뜻 없이 하는 얘기였겠지만 그날은 어찌나 위로가 되든지 오히려 더욱 눈물이 났어요. 친정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기에 아빠의 정을 느껴본 적 없던 터라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 중에도 조금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갔어요. 애 어린이집 갔으면 우리 집에 와서 김장이나 해라. 내가 허리를 다쳐서 이번 김장 못할 것 같으니까. 네, 어머님 많이 다치셨어요? 얼른 갈게요.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를 부르셨어요. 네가 사회생활을 해봤니? 뭘 해봤니? 다 이런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해. 직장 상사가 하라는 거 회사에서 안 해봐라. 어떻게 되나? 어떻게 보면 내가 네 직장 상사니까 넌 내 말만 따르도록 해. 그쵸, 어머님 말씀 따라야죠. 아유, 거기 속 뭉쳐놓지 말고 버무려. 어머님, 근데 김치는 몇 포기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 100포기 정도 한다. 서울 애들도 주고 사돈들도 좀 나눠주고 해야지. 집에서 놀면 뭐하니? 이런 거라도 해서 내 새끼들 나눠주면 좋지. 하긴 이런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저도 아이 낳고 보니까 얼마나 예쁘던지. 왜 저희 엄마가 안 입고 못 먹어도 저는 꼭 잘 먹이려고 했는지 알겠다니까요. 그렇게 널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자랐겠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모양 이 꼴이라뇨. 그래도 그 말씀은 심하세요. 딸년이 10대 때 남자의 눈이나 떠서 애를 가졌는데 그게 귀하게 키운 거야? 막 키운 거지. 솔직히 막말로 내가 딸이었으면 난 절대 그렇게 안 키운다. 금이야 옥이야 공주처럼 귀하게 키우지. 그건 순전히 저랑 병조가 한 일이지. 저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딸을 막 키우네 마네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죠. 어머님, 제 욕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 욕먹는 건 정말 저도 못 참겠네요. 못 참으면 네가 어쩔 건데? 너 우리 아들이랑 지금 헤어지고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갈래? 내가 잔정이 많아서 그렇게 사정하는 너 불쌍히 여겼더니 이제 뭐 결혼했다 이거냐?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이 집에서 너 아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네가 네 딸만 데리고 나가준다면 너만 나 망한 병조 인생 내가 다시 구제해주면 그만이야.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남편과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주변에 워낙 손가락질을 많이 받은 결혼과 출산이라 내 가정을 꼭 잘 지키고 싶었거든요. 너 갈 때 김치 가져가.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가져는 가야지. 네, 아까는 말 대답해서 죄송해요. 됐다. 너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어. 넌 그런 애야 그냥. 그래도 김치라도 지어서 들려보내는 시어머니였고 그 김치를 가지고 집에 와 열어보니 버리긴 아까워 배추에 겉잎만 모아 묻혀놓은 이파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싫으셔도 그렇지 이런 걸 주셔. 내가 100포기는 다 버무렸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가 너한테까지 함부로 하시는 거야. 우리 진짜 잘 살자.
형이랑 형수도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하게 성공하자. 내가 꼭 그렇게 할게. 아무리 어린 나이에 실수를 했어도 지금 이렇게 책임지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셔. 이제 로라도 어린이집 갔으니까 너도 자기 개발을 해보는 게 어때? 아마 형수들처럼 일하는 여자면 엄마도 덜 부르실 거고 너도 훨씬 나을 거야. 고된 시립살이 속 매일 피말라 가던 날, 남편은 저에게 공부를 하라고 제안을 주었어요. 저 역시 형편상 맞벌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국비과정으로 컴활 자격증과 전산회계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ERP도 할 줄 알겠네.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런 고물상에 와서 격리 좀 해주면 되겠다. 오래 일한 아줌마가 애들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거든. 아빠, 그래도 돼요? 어차피 뭐 자격증도 있겠다.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 여보, 그래도 그렇지 무슨 격리를 시켜요. 한 달 매출에 당신이 얼마 버는지 다 알게 될 텐데. 전 찝찝해서 싫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인데 뭐가 찝찝해요? 남한테 돈 주느니 며느리한테 주는 게 낫지. 네, 할게요. 저희도 빨리 집도 장만해야 하고 같이 벌면 좋으니까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할게요, 아버님. 시어머니는 재산 공개가 되는 것 같다며 찝찝하다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전 단번에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었죠. 그래도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삼겹살도 먹고 싶을 때 먹고 하니까 너무 좋다. 우리 더 잘 벌어서 얼른 집도 장만하자. 미안해. 로라 보면서 일하기 힘들 텐데 군말 없이 열심히 해줘서.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다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이는 어렸지만 남편은 가족애가 큰 사람이었어요. 책임감도 강했기 때문에 정비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영향으로 회사 일을 열심히 했죠. 하지만 아버님의 고물상에서 격리를 하게 되니 이것저것 알고 싶지 않은 사정들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아니, 이 전화를 왜 재수 씨가 받아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아, 저 여기서 격리로 일해요. 아버님 바꿔드릴게요. 참나, 격리요? 아, 일단 바꿔줘요. 가끔 서울에 계시는 아주버님들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뭐? 너 돈? 너 네 애비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 그만큼 벌어서 너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 결혼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번번이 손을 벌려? 도대체 너랑 둘째는 뭐하고 지내는 거야? 아버지, 서울살이 팍팍해요. 여기가 무슨 그 동네인 줄 아세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진짜 하루가 빠듯하다고요. 아버지는 평생 시골에만 사셔서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매번 돈 요구하냐? 도대체 내가 못해준 게 뭐야? 너랑 둘째는 번듯한 집까지 다 해줬잖아. 이젠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버지, 이번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솔직히 이렇게 아버지가 저희 뒷바라지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엄마랑 아버지 나몰라라 하겠어요? 그냥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도 잘하잖아요. 알겠다. 생각보다 서울 사는 아주버님네 식구들은 아버님에게 이리저리 손을 많이 벌리고 있었어요. 늘 수심이 깊어 보이셨고 어깨가 무거워 보이셨죠. 다 큰 놈의 자식들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뒤치다꺼리하고 산다. 웃기지? 에이, 아니에요. 아버지들 마음이 뭐 같죠. 그래도 능력이 되시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거요. 멋있으세요. 너희한테는 첫째랑 둘째네한테 해준 것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해. 에이, 왜 섭섭하겠어요. 지금 로라 아빠도 알아서 본인 기술 배우면서 잘 자리 잡고 있고 저도 이렇게 아버님이 기회를 주셔서 돈 벌고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 이런 삶에 충분히 만족해요. 남한테 기대지 않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낫다. 하지만 언제까지 튼튼할 것 같은 아버님의 고물상도 점점 시들시들해져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나가던 통에 사람들도 많이 없게 되었거든요. 아버님은 수심이 여러모로 깊어 보이기 시작했죠. 이걸로 애들 다 먹여 키웠는데 아직 이렇게나 건강한데 벌써 매출도 많이 줄었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조금은 내려놓고 쉬셔도 되세요. 그래?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은 또 네가 처음이다. 마누라고 애들이고 매일 그놈의 돈돈. 원래 가장이 이런 건가 싶다가도 나도 사실 사람인지라 힘에 부칠 때가 많았거든. 힘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아주버님들이랑 같이 말이죠. 말이라도 참 고맙다. 넌 나이도 어린데 철도 일찍 들고 우리 병조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애도 잘 키우고 말이야. 네 시어머니가 이런 걸 알아야 할 텐데. 어머님도 언젠간 제 마음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아버님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아버지들이 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아버님도 힘에 부치지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뭐든 해보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님을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생신날이 다가왔고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아버님, 이번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애들 영어 유치원비 힘들 뻔했거든요. 애들 영어 유치원에 꼭 보내야 하냐? 너희 벌이로 힘들면 그래도 다른 유치원도 많잖아. 어머, 아버님은 요즘엔 서울에서 영어 유치원 안 다니면 도태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시골에서나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애들은 키우기 나름이라고요. 그건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님. 저희 애들도 영어 유치원 나왔지만 진짜 급이 다르거든요. 뭐 동네에서야 어차피 서울에 상경할 일도 아예 없으니 이런 거에 관심도 못 두겠지만 이렇게 시작 전부터 다른 애들은 커서도 다르다니까요. 참 유난들 떤다. 아, 그건 그렇고 이건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저랑 둘째 동서가 같이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버지, 이거 엄청 비싼 명품이에요. 아마 이거 하시고 동창회 가시면 다들 놀랄걸요? 내가 이런 걸 뭐하러 하냐? 다 늙어서. 그래도 고마워. 내 생각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니들 힘들다고 하면서 돈 꽤나 썼겠어. 아버님 생신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만 믿고 사시라고. 그래, 말이라도 든든하다. 근데 셋째 동서는 뭐 없어? 아, 전 아버님이 추워 보이시길래 머플러랑 장갑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손편지 준비했는데. 뭐? 동서는 아버님이 취직도 시켜줬는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말을 해? 장갑이랑 목도리도 필요한 거였어. 고맙다, 셋째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싸구려를. 진짜 안 무겁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래서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안목이 높아진다니까? 넌 어떻게 하루도 말 듣는 날이 없냐? 첫째랑 둘째 좀 보고 배워라. 양심 있으면 좀 통 크게 선물을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건데. 됐어. 뭐 요즘이 전쟁통도 아니고 자동차로 출퇴근하는데 목도리랑 장갑이 뭐야? 하여튼 센스하고는. 다들 그만해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셋째한테 면박을 주고 그래? 아버님, 별거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해야지. 취직까지 시켜줬는데. 늘 형님들과 있으면 참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 제 자신이 초라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저를 감싸준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님만은 괜찮다며 다독여주셨어요. 동서는 너무 날로 먹이려 해서 문제긴 해. 솔직히 나이를 떠나서 이런 건 기본인데. 됐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하니? 난 아직도 제 얼굴만 보면 화가 나는데. 병조가 아까운데 이젠 끼리끼리려니 해. 어머님, 저희가 있잖아요. 다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저를 따로 불러 목도리와 장갑을 하시곤 기분이 좋다고 하는 아버님이셨어요. 편지 다 읽었다. 고마워. 무엇보다 이 선물 너무 마음에 들어. 아버님, 정말 약소해요. 다음엔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제가 더 좋은 걸 해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솔직히 네 형님들이 해준 선물보다 이게 더 실용적이지. 내가 뭐 명품을 아냐? 네 시엄마 사주기만 해봤지. 너무 고마워. 아버님의 말에 힘이 났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앞만 보고 달리던 때였죠. 아버님의 회사가 매출이 점점 감소했고 참 많이도 지쳐 계셨어요. 중간중간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의 돈 요구에도 지쳐 보이는 아버님이셨거든요. 당신은 돈 좀 있으면 서울 애들한테 좀 지원해줘요. 걔네가 잘 돼야 우리가 보상받는 건데 뭘 그렇게 돈을 궁쳐놔요? 궁쳐놓다니 이게 다라고. 당신은 회사 사정도 모르면서 애들 부추기지 좀 마. 시부모님의 싸움은 심해졌죠. 당신은 아마 내가 돈이 없다면 나랑 살지도 않을 사람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 힘들게 사는데 좀 도와주면 어떻다고. 됐어요. 말을 말지. 셋째 욕할 거 없어. 당신은 그 어린애보다도 자립심이 없잖아. 평생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돈도 쉽게 생각하고. 뭐예요? 그 개념 없는 것이랑 나랑 비교를 하다니. 당신 노망났어? 어머님은 아버님이 저를 예뻐한다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감정의 골만 깊어져 갔고 결국 버티고 버티던 아버님의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되었죠. 아빠, 이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니, 그럼 이제 우린 어떡하라고? 형, 말이 심한 거 아냐? 가장 힘든 건 아버지일 텐데 형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넌 빠져. 형들 말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 넌 이 집에 영향력도 없으니까 아무 말 말어. 니들 그만 싸워. 여보, 그럼 우리 당장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도 모아놓은 돈 있지, 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어딨어? 회사 정리하고 이거 집 하나 남은 건데. 그리고 돈 벌면 쟤네가 가져가기 바빴잖아. 아니, 그럼 우리 살궁이도 없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보,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어떡하냐고. 아버지,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에 저희도 생활이 빠듯한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너무하세요. 뭐? 내가 그동안 니들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아직도 돈을 해줘야 하냐? 지금 내 심장이 어떤데 그런 거 하나 생각 않고 니들 살궁이만 해? 자식들 헛키웠다 진짜. 아버지니까 책임지셔야죠. 아버지만 믿고 있었는데. 당신 어떡할 거야 이제. 난 돈 없이 못 살아. 우리 나이가 고작 70인데 앞으로 남은 생 어떡하냐고. 너무들 한다. 내 평생을 당신이랑 자식들 건사하는데 온 힘을 쏟았건만. 아버님, 그래도 뭐 땅이나 이런 거 있으시죠? 온 가족들은 아버님을 질타했어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저 아버님이 안쓰러웠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님은 결국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이 되었어요. 쓰러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아버지, 이번 수술했으니까 우린 가볼게요. 먹고는 살아야지. 아버지 이제 수술 들어가시는데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네가 있잖아. 그리고 우린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 있을 시간도 없어. 너처럼 시골 사람인 줄 아니?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너무 상심 말고 서울 가서 꼭 연락해. 네 아버지 아마 땅 같은 거 있을 거야. 너무 상심 말고. 다음 달에 벌써 생활비가 걱정이네. 일단 알겠어요. 엄마도 몸 잘 추스리세요. 그래, 우리 아들들. 너무 실망 말고 잘 올라가. 아버님이 수술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식구들은 모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돈이 뭔지 싶으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싶은 것이 말이에요. 엄마,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 의식이 없으신데 형들도 같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형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 당장 죽고 사는 거 아닌데 뭘 그러니? 막내 너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라. 아버님을 그래도 두고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나몰라라 집으로 가셨어요. 불과 몇 달 전 아버님 생신 때 아버님의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잘 보이는 신용을 했던 것과는 딴판이었죠. 나이가 어린 저도 이런 행동들이 거슬리더라고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모든 게 꼬인다는데 아무래도 네가 우리 집 인연이 아니야. 게다가 우리 회사에서
일도 했으니 재수가 없었겠지.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리냐? 하여튼 넌 재수 온 붙었어. 엄마, 막말하지 마요. 이제 예린이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안 참아. 그리고 지금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런 말씀 하고 싶어요? 안쓰러워 죽겠는데. 됐어. 갑자기 회사 부도나내고 나도 네 아빠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나마 노년에 편하게 사나 싶었는데. 의식이 없는 아버님은 그저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아버님 너무 안쓰럽다. 평생을 돈만 버시고 식구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엄마까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니들은 그렇게 연민이 많아서 좋겠다. 병원에 있다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어머님은 그렇게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깨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병원에 들러 아버님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렸어요. 세댁, 너무 착하다. 어떻게 매일같이. 아유, 요즘 세댁 같은 사람은 없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얼른 깨어나셔야 할 텐데요. 정성이 갸륵하니 아마 곧 일어나실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아버님을 뵙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아버님은 참 오래도 주무시더라고요.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 손발을 닦아드리는데 덥석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 아버님,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아니야. 우리 집 서재 쓰레기통 아래를 들춰봐라.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선생님, 아버님이 방금 깨어나셨거든요. 희망은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이것저것 검사도 할게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고 아버님이 깨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가보니 형님들과 시어머니가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아니 네가 웬일이냐? 오늘 아버님 눈 뜨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조만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세요. 일어나 봤자 뭐가 달라져? 네 시아버지 일어나면 니네가 모시고 가라. 네? 어머님은 어쩌시고. 난 서울 큰아들네로 갈 거야. 애미야, 그래도 되지? 여긴 동네가 좁아서 네 시아버지 망한 거 소문이 파다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어머 어머님,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솔직히 도시 생활도 얼마나 힘든데. 아니 니들이 그랬잖니? 너희들만 믿으라고. 첫째네 몇 달, 둘째네 몇 달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어머님, 저희 집도 좁은데 그거는 좀 아니죠. 가끔 놀러 오시는 거야 괜찮지만. 그리고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당연히 옆에 있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픈 남편 병수발할 일 있어? 나도 즐기며 살고 싶어서 그래. 아니, 니들 지금 싫다는 거냐? 싫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바쁜 서울 생활인데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 당황해서 그렇죠.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솔직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눈을 뜨셨다는 소식에도 시어머니와 형님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 이야기하기 바빴어요. 전 정말 절레절레하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서재에 가서 쓰레기통 아래를 보았고 그곳엔 아주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에 자그마치 56억이라는 돈이 있었거든요. 전 너무 놀라 통장을 들고 다시 병원에 갔고 마침 병원에서는 의식을 점점 되찾고 있는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었죠. 6개월 만에 깨어난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시댁 재산이 전부 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봤냐? 내가 이걸 언제 줄까 하다가 이제서야 준다. 하마터면 알려주지도 못할 뻔했어. 다 네 거야. 아니, 그게 어떻게 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남의 거는 손 안 댄다. 네가 내 생일에 편지와 함께 껴서 준 로또
그게 1등이었어. 네? 정말요? 근데 어디 그게 내 거야? 네 거지. 한 푼도 안 썼어. 제가 아버님한테 드린 건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 힘드신데 이거 쓰세요. 저흰 괜찮아요. 사실 전 가끔 로또를 사면서 당첨을 꿈꿨어요. 벼락 맞는 것보다 힘들다는 로또 당첨이었지만 시아버진 생신날 작은 선물과 함께 그나마 제가 제일 소망하는 로또를 같이 드렸거든요. 이걸 왜 나를 주냐? 제가 변변치 않게 매번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제 행운의 기운을 담아서 드릴게요. 살다 살다 이런 것도 받아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1등 되면 네 거다. 아니요. 1등 되어도 아버님 거예요. 아버님은 회사가 힘드신 상황에서도 제 돈이라며 절대 1원 한 장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아버님, 지금 상황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거 쓰세요. 아니다. 필요 없어. 어차피 회사 정리하면서 있는 돈 탈탈 털어 빚도 다 갚았다. 이제 욕심도 없어. 얼마나 졸리던지 의식을 찾으려고 해도 잠이 그렇게 오더라. 그래도 힘드신데 여윳돈은 가지고 있으셔야죠. 돈 가져갈 때만 그렇게 알랑방귀들을 끼더니 내가 아프니 한 번도 안 찾아왔지? 오로지 너랑 셋째만이 오더구나. 목소리 자주 들었어. 아버님,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에요. 아니야. 네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겠니? 아버님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와중에도 다 기억이 난다고 하였어요. 가끔 가족들이 와서 했던 얘기도 들렸다고 했고 눈을 뜨고 싶었으나 참 졸렸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 너무 건강하세요. 의사 선생님은 이상 소견 없다는 말로 재활치료를 잡아주시곤 퇴원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아버님은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에도 다른 사람들은 와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저와 제 남편만이 아버님을 돌봤어요. 그리고 한사코 통장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버님은 강경하셨어요. 그렇게 퇴원을 하였고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퇴원을 했다고 하니 그래도 서울에서 식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버지, 건강에 이상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근데 집은 왜 전세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설마 집까지 판 건 아니시죠? 팔았다. 내 집 내가 판다는데 누가 뭘 하냐? 아니, 회사도 부돈 앞마당에 집이라도 있으셔야죠. 여보, 집을 왜 팔아요? 아파서 이제 막 태어난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당신 노망난 거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젠 나도 지쳤어. 나도 좀 쉬자. 내가 돈 안 벌면 난 니들 애비도 아니냐? 아니, 가장으로서 도리는 지켜야죠. 그리고 집 한 돈으로 그럼 다 빚값인 거예요? 그 돈으로 빚 갚고 니네 뒷바라지 했다 왜? 매번 얼마씩 그게 다 어디서 났겠어? 아버지, 지금 머리를 다치시더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일단 진정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진짜 한 푼이라도 다 모아서 형제들끼리 나눠야겠어요. 고얀 것 또 돈 얘기. 니들한테는 한 푼도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당장 꺼져. 그래도 선산 땅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니들 힘들다고 할 때마다 하나씩 팔아서 해준 거야. 그리고 이제는 니들 말고 셋째네한테 모든 걸 줄 거다. 그러니까 꿈 깨. 다들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그리고 이제 형님들이랑 어머님은 알아서 사세요. 어딜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이게 나서길 나서. 제가 왜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죠? 저 이 집 주인이에요. 동서 미쳤어? 사리 분별 안 되나 본데 빠져 있어. 제가 이 집 샀어요. 그러니 아버님한테 더는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버님은 편하게 지내시고 싶어 하시니 이 집에서 다들 나가세요.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집을 사? 제가 생신 때 아버님한테 드린 로또가 1등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그 돈을 아버님이 한 푼도 안 쓰시고 절 다 주셨고요. 아니, 그럼 내 남편 돈이잖아. 그쵸, 엄밀히 따지면 아버님 거죠.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다시 주셨어요. 오죽하면 절 주셨을까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재수 씨한테 주시다니. 셋째 말이 맞다. 로또 1등 됐고 그 돈 다 이미 셋째네한테 줬으니 개털이야. 여보 미쳤어요? 그 돈을 왜 채를 줘? 우리가 이제 노년을 살아야지. 1등 되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진짜? 양심이 있어봐. 셋째가 나한테 준 로또인데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설사 4명이라고 한들 난 셋째한테 다 줬어. 그렇게 아버님의 모든 것은 제 것이 되었죠.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을 보니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젠 저희가 아버님 모실 거니 더 이상 아버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재수씨 완전 여우네. 병원을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더니 아버지 돈 있는 거 알았죠? 우리 그 돈 절대 포기 못해요. 너 인연 당장 내 남편 돈 주지 못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나이가 어린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니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가요. 전 그렇게 경찰들을 불러 모두 다 내쫓았어요. 거주지 침입으로 신고를 했던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희가 싫다고 하니 모두 다 쫓겨나게 되었고 아주버님들은 아버지 돈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걸게 되었어요. 가지가지 하시네요. 어떻게 모든 걸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소름 돋네요. 재수씨가 욕심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절대 그 돈 우리 포기 못하죠. 동서 정말 대단해. 아버님을 꼬시고 말이야. 형님들은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으세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쩜 저렇게 나이도 어린 게 돈을 밝혀?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어. 하지만 소송은 아버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괜히 돈만 쓰셨네요.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시면서. 아버님은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어머님이나 잘 모시세요. 뭐? 저게 야, 네가 어머니도 데려가 모셔. 어차피 너 돈도 많잖아. 아니요. 형님들을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셨는데 평생 옆에서 모셔야죠. 돈은 본인이 다 가져놓고 부모를 떠넘기는 게 말이 돼? 말은 바로 하세요. 그리고 이 로또에 지분 있으세요? 어디서 대놓고 돈을 달라 말아요. 저희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본인들 어머님 떠넘기려고 하는 거 다 아니까요. 형들 그리고 형수들 다 그만해요. 막말로 돈 아니면 아버지 거들떠도 안 보셨으면서 이제 와서 저도 도저히 못 참겠네요. 야, 너 지금 돈 좀 생겼다고 우리 무시해? 이제부터 무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대들면서 얘기를 하자 모두 놀란 눈치였어요. 그러자 약삭 빠른 둘째 형님은 갑자기 태도를 변화하더니 나긋나긋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도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었는데 딱 3억씩만 주면 안 될까? 우습네요. 그렇게 배운 거 없다고 무시했던 형님들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이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어쩌죠? 형님들 드릴 돈 있으면 차라리 불쌍한 이웃에게 나눠주겠어요. 솔직히 동서는 돈 필요 없잖아. 욕심도 없던 사람이 왜 이래? 우리 서울에서 진짜 살기 힘들어. 아무리 벌어도 윗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심정이란 말이야. 응? 그건 제가 할 바 아니죠. 그리고 누가 서울 사시랬나요?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낼 돈 아껴서 살림에 보태세요 그럼. 뭐야? 언제까지 그게 네 돈일 것 같아? 내가 아는 사람 변호사에 검사 줄줄이 스펙이 빵빵해. 가만 안 둘 거니까 기대해.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형님들은 분해해왔고 아주버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종 찾아와 아버님에게 읍소도 하는 가족들이었죠. 아버지,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픈 거 먼저 들여다봤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인간적으로 재수 씨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자식들인데. 너희한테 못해준 거 없다.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이제 니들이 알아서 살고 더 이상 나한테 이것저것 바라지 말아라. 실망했다면 보지 않고 살아도 상관없어. 나 병상에 있는 동안 니들 없는 셈 치면 된다고 몇백 번 다스렸다 이 마음. 아버지, 그땐 힘들어서 그랬어요. 됐어. 변명 말어. 이제는 찾아오지도 마. 아버지, 솔직히 셋째 배운 것도 없고 사고 쳐서
아버지 속만 상하게 했는데 뭐가 믿을 게 있다고 이러세요? 배운 거 없고 내 속 썩였어도 니들만 하겠어? 난 니들을 정말 내 목숨처럼 키웠어. 셋째한테는 기대도 없었지만 니들한테 해준 거에 반의 반도 못 해줬어. 니네 집장만 하나씩 다 해줄 때 얘네는 지들 돈으로 월세방 얻어서 생활했던 애들이야. 내가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그리고 네 엄마한테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해라.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칼 같으세요? 니들은 나 누워있을 때 칼같이 절연하려고 하지 않았냐? 너희는 되고 나는 안 돼?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하지만 언제나 똑같은 말뿐인 아버님이었어요. 결국 소득 없이 늘 서울 식구들은 돌아가야 했고 저흰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아버님을 모셨죠. 그냥 난 작은 빌라 같은 데 하나 얻어서 살면 된다니까 뭘 같이 살자고 그러냐? 아버님, 뇌출혈도 있으셔서 안 돼요. 고맙다. 예나 지금이나 늘 나를 챙기는 건 너희뿐이다. 해준 것도 없었을 텐데 나를 살뜰히 챙기는 너희 보고 깨달았어. 그럼 이제는 건강만 하세요. 그게 저희 소원이니까요. 저희 더 잘 되는 거 보셔야죠. 아버님은 늘 저희에게 고마워하였어요. 저희는 아버님이 주신 당첨금으로 아버님의 노후 자금을 만들어드리고 남은 돈으로 남편의 정비소를 차렸어요. 고마워. 아버지가 예린이 너한테 다 양도하신 건데. 그 돈이 그 돈이지. 자기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정비소를 차리는 것도 미안해하였지만 전 이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부터 정비소에서 일을 배운 남편은 본인 정비소를 갖게 되자 정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 지역 정비소들 중에 제일 사기 없고 진짜 제일 잘하는 곳 같아서 내가 소개도 많이 시켜줬다니까?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젊은 사장님이 아주 싹싹해서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늘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할게요. 고물상하던 박신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던데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네. 아버지 닮았다고 하는 게 최고의 칭찬이죠. 감사해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하죠. 그렇게 저희의 진심이 어딘가에 계속 닿더라고요. 정비소는 잘 되었고 저희는 집을 넓혀 이사도 갔어요. 지금은 많은 여유를 찾아서 이제 이곳저곳 둘러보고도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과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로 살고 계시는데 늘 아버님 곁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이었어요. 여보, 잘 생각해요. 늙어서는 부부밖에 남는 게 없는 건데 셋째네한테 돈 돌려달라고 하고 서울 애들한테 나눠줘요. 당신 그런 얘기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애들이나 당신 지긋지긋하게 연락 와서 받아줬더니 또 그 소리. 알겠어요. 다신 그 소리 안 할게요. 그래도 애들이 이제 당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 좀 풀어요. 아니면 내가 갈 테니까 우리 작은 집 하나만 셋째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될까? 웃기는 소리 마.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해. 당신도 그렇겠지만 난 이제 자유롭고 싶어. 그렇게 좋아하는 첫째랑 둘째 끼고 사니까 당신도 좋을 거 아냐? 남편년만 하겠어요? 참나 속상해서. 아프다고 하니 몸조리나 잘해. 저희를 무시하던 서울 식구들을 간혹 명절에 가끔 보는데 전세는 완전 역전되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인연을 끊었다가 요 근래 어머님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왕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거의 10년 만에 보는 가족들인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전에 알던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의 기세가 아니었어요. 저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달라졌지만 가족들은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했죠. 어머 동서, 이거 새로 산 스카프야? 진짜 비싼 건데. 역시 동서는 능력이 되니까 이런 거 척척 사는구나. 아, 네 뭐 이번에 하나 장만했어요. 젊어서 그런지 뭐든 잘 어울리네. 형님이 그런 말도 하실 줄 알고 놀랍네요. 나이가 들면 뻔하지 뭐. 아 맞다. 우리 이번 기회에 예전 일 다 풀자. 그땐 동서도 어렸고 우리도 어렸잖아. 어머님이 쇠약해지셔서 이가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왕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제 나이가 형님들 나이인데 어리지도 않았던 형님들이 왜 어린 저에게 그랬는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동서 은근 뒤끝 있구나. 미안했어. 다 풀자. 그리고 돌이켜보면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잘 봐줘. 제가 뭐 봐드리고 할 처지인가요? 각자 사는 거지.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잘 지내보자. 네, 그러죠. 그리고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어머님 언제까지 우리가 모실 수 없잖아. 아버님이 마음만 풀면 두 분 집 하나 해드리고 사시게 하면 좋은데. 다 들린다. 난 절대 합칠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말어. 당신도 내가 이 꼴이 됐는데 그래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셋째가 마음 쓰인다길래 왕래하는 거지. 난 이혼만 안 했지 남남이나 마찬가지로 살고 있어. 아버님, 그래도 부부는 같이 사셔야 해요. 잘 고려해보세요. 너희 그런 말 할 거면 다시 오지 마. 어머님은 서울살이가 꽤나 고달파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아도 저에게 아는 척은 안 했지만 은근슬쩍 제 남편에게 본인의 힘든 사정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들어만 드릴 뿐 절대 모신다고 하진 않아요. 아무리 효자여도 본인이 여지껏 형들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세월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제일 무시당하던 셋째 아들에게 이제는 기대려고 하는 어머님과 형들. 참 속물 같지만 때로는 인간이니 그러려니 하기도 해요. 고된 서울살이 시어머니마저 모시기 싫어서 늘 머리를 굴리는 형님들이 대단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기쁠 때도 있어요.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이삼, 그래도 힘들었던 때를 꼭 기억하고 살려고 해요. 돈 없는 서러움을 많이 받아봐서 남들에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추운 날씨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